네,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냈고, 여기서 이제 하나씩 보자면은, 스마트 양식장. 아, 이건 제가 아침에 진짜 힌트를 줬어, 이거는. 스마트 양식장. 그냥 디지털 트윈에다가 이것저것 갖다 쓰고, 그런데 이제 양식장이야. PC. 그러면은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이 생선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많이 뭔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스마트를 쓰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생선이니까 당연히 수온이 중요할 테고, 뭐 산소, 그리고 이게 뭐 어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먹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그냥 상식적인 것들을, 그런 것들을 사람이 일일이 하기보다 자동화를 통해서 수온 같은 거 잘 체크하고, 산소 농도 떨어지면 산소 뭐 주입하고, 먹이 주고, 뭐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조금 더 잘 생산성을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쪽으로 이제 답을 쓰면은 충분하다는 거죠. 왜? 아, 답안지? 여기. 1번은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러면은, 자, DS니까 마지막은 보안 위험 및 대응 방안. 이거 쓰면 충분하고, SDN, NFV. SDN의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컨트롤 플레인과 어플리케이션 플레인을 분리를 하고, 그 중간에 뭐를 쓴다? 오픈 플로우를 쓴다. 이 오픈 플로우가 제일 중요한데 오픈 플로우를 안 쓰신 분들이 있어. 오픈 플로우는 반드시 써주시고. 그래서 SDN은 소프트웨어 정의잖아요.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던 것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관리를 하는 기술인 거고, NFV는 가상화를 통해서 일반적인 서버, 뭐 X86 서버 같은 것들을 가상화를 해서 방화벽 기능을 이용을 하게끔, 뭐 방화벽이라던가 웹방화벽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가상화 기술이 NFV인데, 이거 막 정의가 명확하지도 않고 막 이거랑 이거랑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지? 라고 쓰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NFV 하면은 그 NFVI, 뭐 NFVS, 마모, E2E 이거는 꼭 써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분산 에너지의 개념. 제가 이거는 저도 약간 까먹고 있었는데, 분산 에너지의 핵심 키워드는 그 수요자 근처입니다. 수요자 근처. 수요자 근처에서 모든 에너지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분산해서 관리를 하는 이유. 이게 뭐 원장도 아니고 분산 원장으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분산을 하는 걸까 도대체? 그러면은 그 수요자 근처에서 에너지를 생산을 해서 사용함으로써 왔다 갔다 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에너지 손실 같은 것들을 줄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으니까 쓰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는 수요자 근처에서 쓰는 거고,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거 나오면은 그냥 뭐 ESS, 뭐 에너지 관리하는 거, AMI, 그리고 뭐 가상화된 발전소, VPP, 그리고 DR 뭐 이런 거 요 정도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에너지 하베스팅 이런 거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에서 에너지 나오면 하베스트 그냥 무조건 쓰세요. 그냥 하베스트 있으면 좀 있어 보여. 하베스트가 그냥 그거잖아요. 잉여 에너지 갖다 쓰는 거. 그러니까 뭐 에너지 들어가면은 그냥 하베스트 쓰면 무조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이게 지금 해설지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들어가서 제가 문제를 사실 처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냈다가 이거 너무 쉬운 것 같아갖고 문제를 바꾸고 해설지를 바꿨는데 여기가 안 바뀌어져갖고 그냥 오늘은 문제를 이걸로 내긴 했는데,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하면은 그 네 가지 개념도 MSA, 에자일, 컨테이너, CI/CD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뭐 15팩터라던가, 그리고 뭐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성숙도 요 정도 언급해 주시면 뭐 거의 다 한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서버리스 컴퓨팅. 서버리스 컴퓨팅의 키워드 서버 없이죠. 서버 없이. 인프라 없이 어떤 자원 없이.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파스와 마스라고 하나?
S라고 하나? 아무튼 파스와 바스를 통해서 제공하는 컴퓨터 기술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파스, 바스, 펑션,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 이 네 개는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뭐 보안 및 위협, 보안 및 대응 방안을 써도 되고 서버리스 컴퓨팅이랑 좀 비슷한 거 있는데 하나 뭐였더라? VDI인가? 아닌가? 뭐 다른 거 비교하는 거 있는데 아무튼 아니, 그냥 보안 위험 및 대응 방안 하이브리드 ARQ 야 이거 진짜 답안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 하이브리드 ARQ가 FEC 플러스 BEC인 건 맞아. BEC 중에서도 ARQ 플러스 FEC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해서 하이브리드 ARQ를 물어봤는데 ARQ에는 셀렉티브가 있고 뭐야 고백엔이 있고 셀렉티브 고백엔 스탑엔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써주면은 물론 틀린 얘기 아니야. 맞긴 해. 근데 이 사람이 물어본 거는 타입 1, IR, CC 이거 아니야. 이거 물어본 거예요. ARQ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이 세 개를 잘 써야죠. 이 세 개를 뭐가 달라? 타입과 IR과 CC는 오류가 났을 때 어떤 데이터를 재전송하냐 그런 차이점이 있잖아요. 이게 하이브리드 ARQ의 세 가지 방식 이거를 물어본 건데 이걸 쓴 사람이 대부분이야. 이걸 쓴 사람. 물론 이걸 쓴 사람도 있어. 근데 이게 주고 요것도 같이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이제 언급하는 정도로만 했지 여기에 키워드를 맞춰갖고 답을 쓰신 분이 없거든요. 이거 타입 1이랑 IR이랑 CC는 개념도까지 다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오류가 나면은 어떤 거는 그대로 보내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오류가 없는 잉여 비트를 증가시켜갖고 보내는 게 있고 기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개념도까지 다 있는 거라 서브노트에 이거는 학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프린트 1이었으면 이렇게 물어봤겠지. FEC와 BEC에 대해서 물어보시오. 이게 스프린트 1의 문제겠죠, 이게. 또는 ARQ를 쓰시오. 이게 스프린트 1이고 이제 우리는 이거는 다 알고 있잖아. 이거 또 내면 문제 또 너무 쉽게 내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이제는 이런 거를 내는 거죠. 하이브리드 ARQ. 그래서 해설지를 보면 스마트 양식장 뭐 이런 거 자동 먹이, 어군, 사육 환경, 뭐 수중 드론, 뭐 이런 거 좋네. 그래서 양식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스마트 그냥 IT 기술을 통해서 지능화, 자동화한 양식장이다. 뭐 공장이다, 삽니다. 이 끝단어만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거 그림도 약간 나는 막 이렇게 생선도 좀 그려주고 막 이렇게 좀 그럴싸하게 이게 이런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채점하는데 이런 생선 하나 있으면 1점 더 줍니다 진짜. 진짜 진짜로 왜냐면 이거에 맞게 이 사람은 지금 양식장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놨구나. 막 만약에 스마트 팜이야 뭐 축산이야 하면은 진짜 막 소 좀 그리고 막 하면 진짜 고득점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뭐 이런 거 뭐 자동 먹이, 사육 환경 제어, 어군 탐지 센서, 감시용 드론 뭐 이런 거에다가 저는 뭐 수온이라던가 산소 농도 이런 것들까지 같이 뭐 여기 있네 뭐 해수 온도, 뭐 수질, 산소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엮어주면은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외운 사람 없겠지 진짜. 이런 거 외우면 큰일 납니다 진짜. 그냥 그래? 이런 게 있어? 그러면 만약에 문제로 나오면 소설 쓴다. 이런 마인드. SDN과 NFV. SDN과 NFV를 같이 활용하는 네트워크 기술 뭐예요? 5G? 아니, 요 두 개가 핵심 기술인 게 있잖아요. 네트워크 슬라이싱. 슬라이싱이 이 두 개잖아.
근데 오늘 어떤 분은 NFV에다가 네트워크 슬래싱을 쓰셨던데. 아무튼 이거 뭐 그래도 어떻게 비슷한 거는 유출하셨네 그래도. 그래서 SDN은 네트워크로 아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정의한 거죠. 그래서 이 컨트롤 영역과 하드웨어 영역을 분리를 하고 여기를 오픈 플로우를 통해 가지고 제어를 하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좋겠어요? 어떤 하드웨어에 종속되는 것들을 탈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오픈 랜이라던가 이런 데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뭐 개념 노선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SDN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뭐 위에랑 마찬가지이긴 한데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이 있고 중간에 오픈 API, 오픈 플로우로 관리한다. 똑같은 얘기고. NFV, NFV는 이거 뭐 VNF, NFVI 뭐 이거 다 어디 있어? NFVI, VNF 여기 마모 아무튼 이런 것들 키워드는 암기해 주시고. 이거는 그냥 제가 공부하라고 다 넣어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봐 보세요. 이게 잘 개념이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라고 헷갈리실 분이 있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아예 비교해 놓은 거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요것도 학습하시라고. 우리는 이제 SDN의 컨트롤 플레인과 어플리케이션 플레인 그러니까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을 분리하고 오픈 플로우로 관리한다. 여기까지는 스프린트 1에 이미 다 암기가 됐어. 그러면 이제는 이 오픈 플로우가 가장 핵심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혹시나 따로 오픈 플로우를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픈 플로우도 개별 토픽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오픈 플로우 같은 경우는 SDN 환경에서 제어 계층과 데이터 계층,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 간의 이 프로토콜, 통신하는 프로토콜 기반 기술이다. 이 정도 정의 암기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을 연결하는 게 오픈 플로우고, 오픈 플로우에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오픈 플로우 스위치는 시큐어 채널로 통신하고 그룹 테이블, 플로우 테이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동하고. 또 구성 요소 암기. 저는 이 이거 플로우 테이블, 그룹 테이블, 파이프라인, 시큐어 채널까지 암기하고 플로우 테이블 안에는 룰과 액션과 스태틱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다 암기했었거든요. 이렇게 암기. 이제 분산 에너지. 분산 에너지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사용 지역 인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기술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좀 암기할 만한 건 뭐 DR이라던가 ESS 그리고 뭐 스마트 그리드, 통합발전소도 말이 맞긴 한데 뭔가 VPP 해놓으면 더 있어 보이니까 가상발전소 뭐 이런 거 좀 써주시고. 그래서 DR이 뭐다? 이 잉여 전력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정상금을 지급하는 기술이다.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그 하베스트 하나 넣어주시고 하면 되고. 클라우드 이거는 해설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참조 아키텍처입니다. 참조 아키텍처.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본 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인데 그거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미 아까 해설했고 요거 한번 보죠. 뭐 요거 오늘 제가 그 이용규님 오늘 7.1점 줬는데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그 내용 안에 이것도 썼던데 그쵸? 훌륭해. 그러니까 누구는 CI/CD, 애자일, 컨테이너, MSA 4개 쓰고 완벽해. 6점 받겠지? 난 너무 잘 썼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누구는 거기다가 15팩터를 쓰고 이것까지 다 써놨어. 누군가는. 그러니까 나중 되면 이 네 가지는 이미 외웠잖아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에. 그러면 이런 거 하나 또 외우고 그 다음엔 15팩터 외우고 내가 다 알아. 그러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참조 아키텍처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거야. 그러면은 요거 다섯 가지 영역 쓴 다음에 마지막에 3단락에다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은 뭐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언급하거나 15팩터를 써준다거나 서로 이제 토픽 간에 연결을 해가지고 써주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참조 아키텍처는 뭐냐?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이런 아키텍처를 참고해서 해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냐면 어, 어, 여기 영어로 안 돼 있어갖고 뭐라고 했었어요? 무슨 AOPR인가? 그 뭐죠? 두 뭐 있는데 아무튼 참조 아키텍처는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플리케이션 실행 영역, 백엔드 영역, 실행 환경, 개발 환경, 운영 영역, 뭐야? 하나, 둘, 셋, 넷, 왜 여섯 개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 그림 한번 이게 색깔이 이상하네. 원래 저는 제대로 넣었는데 왜 이 색깔이 이렇게 되지? 요거는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참조 아키텍처가 그 어떤 그 클라우드 어떤 그 얼라이언스 있는데 그 뭐라고 하더라? C 뭐라고 하더라? CNAM? 잘 안 들리는데 아무튼 거기서 얘기하는 거 맞아요. 아무튼 거기서 나온 어플리케이션 참조 아키텍처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저도 그걸로 제가 합격할 때는 외웠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또 만들어냈어요. 우리나라에 맞게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참조 아키텍처를. 그래서 그냥 외국 걸로 외우지 말고 저희 나라 걸로 외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학습 좀 해주시고 다음 서버리스 컴퓨팅. 서버리스 컴퓨팅 하면 바스, API, 게이트웨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물리적 서버가 없는 것처럼 동작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러면은 좋은 점이 뭐겠어? 빨리 개발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빨리 인프라를 구축할 시간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양한 어떤 디바이스에서 이런 거는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건. 서버리스 컴퓨팅에서는 웹과 모바일과 IoT를 쓰는구나. 이거 외워야겠다. 줌, WMO 외워야지. 이러면 답이 없는 거죠. 이거는 여기다가는 아무 얘기나 쓰는 겁니다. 막 태블릿 써도 되고 그냥 아무 얘기나 써도 노트북 써도 되고 여기가 약간 여러 가지 디바이스로 접근한다는 거고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 요건 외워야죠.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벤트 라우터에서 뭐 인증 같은 거, 구매 같은 거, 관리 같은 거 아무튼 파스를 통해서 바스까지 이제 제공된다. 바스, API 게이트웨이, 바스 이렇게 꼭 암기. 그다음 하이브리드 ARQ. 제가 원했던 거는 요거 타입 1, CC, IR 이렇게 세 가지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세 가지가 도대체 뭐가 다르냐? 그냥 타입 1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ARQ라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냥 에러가 가능하면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하고 안 되면은 야 재전송해 폐기하고 재전송한다. 그러니까 FEC와 ARQ의 단순 조합 방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하이브리드 ARQ가 타입 1이다. 그래서 타입 2는 이제 CC ARQ라고 하는데 뭐가 다르냐? 이렇게 해서 이게 파란색이 데이터예요. 파란색 데이터를 보냈어. 근데 오류가 났어. 그러면 똑같은 데이터를 다시 보내. 그래서 얘가 이거를 조합해가지고 복원을 해. 요거 IR 하이브리드 ARQ는 뭐가 다르냐? 데이터를 이렇게 파란색을 보냈어요. 근데 에러가 났어. 그러면은 안 보낸 잉여 비트 요 파란색 보면 지금 왼쪽에 안 보낸 거잖아요. 안 보낸 하얀색 부분들이거든요. 다 안 보낸 부분을 데이터를 써가지고 보낸 다음에 요거를 조합한다. 이게 IR 하이브리드 ARQ다.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차이점 타입 1
타입 1은 수신 측에서 오류난 거를 폐기를 해. 폐기하고서 재존속을 요청해. 하지만 타입 2와 타입 3는 기존 거를 보존을 한다. 오류 패킷을. 그리고 송신 측 데이터를 타입 1은 똑같은 데이터를 다시 보내. 타입 2도 위에서 똑같은 데이터 다시 보낸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데이터 다시 보내. 그런데 타입 3는 잉여 비트를 증가한 데이터를 보낸다. 이런 차이점. 요거는 꼭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ARQ가 나오면 타입 1, CC, IR 3개 쓰고 3단락에는 꼭 3가지에 대해서 비교하기. 이렇게 쓰면 아마 한 7에서 8점 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쓰면. 1교시 됐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고 그 중심엔 디지털 트윈이 있다. 목차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개념을 물어봤으니까 이왕이면 이게 1달러이 되는 게 좋겠죠. 1달러. 요 가가 1달러, 나가 2달러, 적용 전략 3달러. 그래서 뭐 디지털 트윈의 보안 위험 및 대응 방안이라던가 아니면 디지털 트윈은 그거 있잖아요. 그 모델링 성숙도인가? 그 뭐 모델링 절차인가? 뭐죠? 뭐 모델 단계별 모델? 아무튼 그 모관 모연자 있잖아요. 그거 4달러에다가 써주면은 이 사람은 그래도 좀 더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어필할 수 있으니까 괜히 그러니까 1달러에 인트로를 써도 되지만 이런 거는 뭔가 이 토픽에 더 한 단계 뎁스가 들어간 또 다른 모관 모연자라는 모델링 단계의 그런 뭐 아무튼 그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써주면은 좀 더 좋겠죠. 고득점 받기.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는 인트로 쓰는 것보다. 그래서 목차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은 것 같고 디지털 트윈의 개념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가상 세계에서 시뮬레이션 한다. 시뮬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핵심 요소 기술로는 우리 암기했던 CPS와 모자 실소 그거 있잖아요. 둠 그거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개념에다가 개념 그릴 때 요거 다 잘 써주셨더라고. 이렇게 해서 요 그림 디지털 트윈의 그림 그려주시면 되고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비교 그냥 소설 쓰면 되는데 소설을 쓰지만 꼭 들어가야 될 단어 디지털 트윈은 시뮬레이션을 하는 공간인 거고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에서 체험을 하는 거다. 그것만 써주고 나머지는 그냥 소설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좀 비교할 때 아무리 이규시형이라고 해도 구분자 막 한 3개, 4개 쓰고 끝내지 마시고 한 6개, 7개는 써주세요. 비교는 구분을 많이 해야 된다. 구분을. 무조건 내용 중요하지 않아. 구분자가 제일 중요해. 구분자. 그래서 디지털 트윈 적용 전략 뭐, 뭐 이렇게 집 짓기 해가지고 뭐 적용 전략의 개념도 바에다가는 개념도 나에다가는 뭐 상세 이렇게 해서 써도 되긴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나로 나눠가지고 뭐 뭐 조직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비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디지털 트윈을 적용해야 되고 아니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 이런 측면을 구분을 해서 가와 나를 구분을 해서 답을 써주시는 게 더 고득점 받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상호 운영성과 이식성 측면에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사전에 계획하고 검토함으로써 뭐 경쟁력을 확보에 기여하고자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다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의 단계, 전략, 검증 기준 및 절차. 자, 요거는 뭐를 써주는 게 좋을까요? 1달락을 이게 지금 한 달락 한 달락 한 달락 써야 되니까 1달락을 써도 되고 4달락을 써도 돼. 만약에 내가 정말 잘 아는 내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정말 많이 해본 사람이야. 실무적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4달락에다가 재원을 써도 돼. 근데 무슨 소리를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인트로에다가 이런 문제는 자, 필요 등장 배경 이 사람이 다 알려줬어 여기 위에서. 이거 가져다가 표로 그림으로 그냥 그리면 되겠죠. 상호 운영성과 이식성 이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클라우드에 대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단계와 6R과 검증 기준이 있다. 그냥 문제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이렇게 표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채점하는 사람이 그래 너는 내가 묻는 거에 잘 집중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막 지어내지 마시고. 그래서 단계 만약에 내가 단계를 다 알고 있어 하면 정확하게 써주면 좋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시험에 처음 나오는 거였어. 뭐 ISP처럼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뭐 환영 정복통 뭐 이런 거나 착방 업종이 이런 단계를 모르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런 거는 무조건 정해져 있는 대로 쓰는 거지만 만약에 내가 이거를 몰라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쓰면 됩니다. 어떤 사전 조사를 하고 현황 분석하고 데이터 그러니까 이관을 하고, 그러니까 환경을 구축하고 이관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그런데 몰라도 자 얘가 단계를 물어봤어.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하는 전략이 있대. 그리고 검증하는 기준과 절차가 있대. 이 문제가 이미 이 단계 아니야. 이 문제만 봐도 그냥 단계야 이게 답을 다 줬어. 그러면은 전환하는 전략이 있고 전환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근데 여기 얘가 써줬잖아. 6R로 전환하면 된대. 그럼 6R 여기다 써주고 6R 6개 써준 다음에 그러면 이관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검증을 해야 된다. 여기다가 검증하고 이거 얘가 이미 다 알려준 거 그냥 이렇게 답 쓰시면 되고 6R은 당연히 암기한 거대로 쓰시면 되고 검증 기준 내가 검증 기준을 다 잘 몰라. 그러면은 자 무려 25010의 부특성을 다 외웠다고 쳐봐. 부특성에서 갖고 올 만한 거 뭐 있어? 기능의 뭐 정확성이라던가 정성, 뭐 타당성, 유지 보수성 또 뭐가 있을래나? 치환성, 뭐 환경 뭐 용이성 아무튼 뭐 그냥 내가 잘 모르겠다. 25010 부특성 갖다가 그냥 일단 때려 받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상호 이식성이라던가 운용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클라우드로 이관했다가 탈출 전략 같은 게 제대로 안 돼 있어갖고 낙인 걸리면 어떻게 거기 클라우드 갔다가 문제가 있어갖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상호 운영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검증을 하고서 해야겠죠. 그 정도 상식에다가 그러면 한 두 개 썼잖아? 나머지 한 여섯 개 그냥 25010 부특성 그냥 때려 박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스위치와 관련해서 스위치의 개요. 스위치는 그냥 쉽게 어떤 네트워크 상에서 이 데이터를 어디로 보낼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게 스위치죠. 그래서 2계층의 스위치는 2계층이 있고 4계층이 있고 7계층이 있다. 그러니까 스위치 2계층의 5가지 기능 여기서 안 물어봤어. 5가지 기능. 예? 자신감 있게 얘기해보세요. 자신감 있게. 일단 한 개라도 일단 한 개. 예? 에이징, 에이징, 포워딩, 필터링, 그 다음 러닝, 그 다음 플로딩. 5가지. 5가지는 꼭 암기해 주세요. 2계층 L2의 주요 기능 5가지는. 그 다음에 L4는 뭐예요? L4. 우리가 알고 있는 OSI 7 레이어의 4계층은 뭘로 되어 있어? 포트 위에서 돌아가잖아요. 3계층이 IP와 포트니까 포트 위에서 돌아가니까 4계층은 IP와 포트까지 당연히 커버를 하는 거고 왜냐면 2에서 4로 가고 4에서 7로 가는데
4는 2계층이 제공하는 5가지 기능에다가 로드 밸런싱까지 들어가는 거고 3에 있는 IP와 포트까지도 같이 하는 거고 7은 밑에 있는 2, 3, 4를 다 포함하고 그 다음에 컨텐트까지 안에 있는 컨텐트까지 같이 분석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4 스위치의 가장 핵심 기능은 로드 밸런싱이죠. 로드 밸런싱 하려고 보통 쓰는 거고 그러면 로드 밸런싱을 하는 핵심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알고리즘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해싱, 뭐 리스트 리스판스, 뭐 리스트 커넥션, 라운드 로빈 뭐이 정도 기본적인 것들은 로드 밸런싱에 관련된 어떤 기술 요소는 학습해 주시고 L7은 그냥 컨텐츠까지 분석을 해서 하는 이렇게 전송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SI 그러니까 지금 봐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스프린트 1이었어. 했으면 문제가 뭐였을 것 같아? OSI 7 레이어에 대해서 뭐 계층과 특징, 주요 프로토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시오라는 게 스프린트 1의 문제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스프린트 2기 때문에 그건 너무 쉬워. 그러니까 이렇게 단락하게 넣어놓고 요거를 한다. 그래서 약간 한번 반복 잠깐 해보자면 OSI 참조 모델 계층 간의 통신을 하는 네트워크 기술 계층 간의 통신을 하게 해주는 서비스 프리미티브 그래서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요청하고 지시하고 응답하고 확인하는 이런 4가지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OSI 7 레이어 나오면 3단락에 그냥 그게 제일 무난한 것 같고 그리고 2계층의 데이터의 단위 2계층 프레임 3계층 패킷 4계층 세그멘트 그렇죠. 그리고 L 오류 제어와 혼잡 제어가 4계층에서도 하고 2계층에서도 해. 왜 4계층에서도 하고 2계층에서도 해? 2계층은 그쵸 종단 간의 데이터 통신에 대한 그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4계층에서도 같이 한다. 그러면은 4계층에서의 하는 트랜스포트의 가장 중요한 주요 기능 혼잡 제어, 오류 제어, 흐름 제어 하나 더 있지 않나? 아무튼 뭐 그래서 아니, 이게 지금 왜 하냐면 저희가 오늘 네트워크 수업이 없어가지고 제일 핵심만 그래도 몇 가지는 다시 리마인드 하기 위해 그래서 혼잡 제어의 주요 기술 아유 너무 많이 내려왔다. 자 여기 뭐 네? 플로우 스타터 여기 뭐야? 컨제스천 오비던스 여기 패스트 리스텐스 및 여긴 패스트 리커버리 그래서 여기서 여기 뭐다? 하우 여기서 여기 레노 그래서 3단락에는 또 뭐가 있다? 다른 기술 뉴 레노 뉴 레노의 차이점은 뭐다? 에크가 한 번 올 때마다 떨군다. 그리고 TC, DCP, 베가스 이런 것까지 다 있다. 그래서 슬로우 스타트는 지수형으로 증가하고 컨제스천 오버이던스는 선형으로 증가한다. 그 다음에 슬라이딩 윈도우. 자, 그림. 여기 뭐예요? 닫힘, 여기 오픈. 저 그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그러면 됐나? 그리고 일단은 거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거 설마 또 시험에 나올까? 4웨이 핸드쉐이크와 3웨이 핸드쉐이크. 이거 설마 안 나오겠지? 이건 넘어가. 그리고 다 알겠지. 뭐. 그리고 그래서 TC, 예, SCTP의 키워드 STCP. 뭐로 돼 있다. 뭐와 뭐로. TCP와 UDP로 돼 있고 얘가 제공하는 주요 2가지 멀티 호밍, 멀티 호밍과 멀티 스트리밍. 그래서 얘는 어떻게 연결할 때 어떻게 4웨이로 하고 해제할 때
3. 그래서 뭐를 개선한 거야, 이게? 뭐를? TCP에 뭐를 개선했다, 이걸로? 하프 오픈. 연결 과정에 하프 오픈의 문제를 해결한 게 SCTP의 4A다. 그리고 그러면은 HTTP 3.0 QUIC의 핵심 키워드 뭐 플러스 뭐 UDP 플러스 TLS 몇 점 이상 1.3 이상. 그래서 얘는 어떻게 연결해? 1RTT로 연결하고 갱신할 때는 0RTT로 하고 그 정도면 됐고 그리고 그럼 MPTCP는 뭐가 달라? 그냥 TCP보다 뭐가 달라? 이게 MP 약자가 뭐야 이게? 멀티패스. 멀티패스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위에? 그냥 TCP에도만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뭐가 달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저도 이 말을 하면서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겠지 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 근데 아무튼 이 프로토콜에 TCP 위에 뭐가 달려 있는데 이 서브플로인가? 뭐 서브 뭐였던 것 같아. 그걸 통해서 가야지. 왜냐면은 봐봐. 얘 이 컴퓨터로 데이터를 원래는 TCP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순서 제어를 하는데 여러 가지 경로로 보낸다며 멀티패스로. 그럼 얘가 원래 데이터가 1번, 2번, 3번 순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제일 늦게 가고 얘가 제일 빨리 가고 하면은 순서를 맞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순서를 맞출 수 있는 어떤 여기 헤더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SSL. SSL의 프로토콜 네 가지. 핸드쉐이크, 얼러트, 체인지 사이퍼 스팸, 리코드 프로토콜. SSL을 하면은 몇 번 포트? 443 포트라고 인터넷은 S가 뒤에 붙는다. 그래서 SSL은 어떻게 연결한다? 자, 요청 연결을 해. 얘가 뭐를 줘? 얘가 얘가 서버, 얘가 클라이언트. 인증서랑 뭐를 줘야 돼? 공개키. 그럼 얘는 뭐를 만들어? 세션 값 또는 비밀키를 만들어서 뭘로 암호화해? 개인키를? 뭘로 암호화해? 예? 아니 얘가 공개키를 왜 줬겠어? 너 이걸로 암호화해. 그러니까는 얘가 만든 어떤 대칭키라던가 어떤 세션키, 비밀키 아무튼 그 값을 얘가 준 공개키로 암호화를 해서 보내면 얘는 자기가 갖고 있는 공개키와 매칭이 쌍이 되는 개인키로 이거를 풀어가지고 상호간에 연결을 확립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 있지? 네트워크? 오케이, 일단은 거기까지만 하죠. 그래서 뭐 해설 이미 다 했으니까 가볍게. 우리는 이 그림은 그릴 수 없어. 네모 세 개. 이렇게 하고 후딱 빨리. 요거 그리시면 되고. 그래서 개념에 들어가야 될 그냥 키워드는 아, 그냥 뭐 모의 결과를 기반으로 예측한다. 뭐 이렇게 그냥 쓰지 말고 시뮬레이션 한다 그냥. 아 이거 별 마음에 안 드겠네. 그냥 CPS 플러스 모자 실소였나? 그거 그 도움 써주시면 되고 기술 요소는 저는 해설진 이렇게 돼 있으면 공부하시는 거는 좋아. 근데 절대 이렇게 하는 거는 비교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건 진짜 비추합니다. 비추. 이거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각각 그림 그려주시고 디지털 전환 뭐 여러 가지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뭐 사실 이거 봐봐. 이게 디지털 트윈의 적용 전략이야. 그냥 블록체인의 적용 전략이야. AI의 적용 전략이야. 디지털 전환이야. 다 똑같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쓰지 마시고 뭐라도 조금 디지털 트윈스럽게 조금만 좀 써주세요. 이거는 필요했고 마이그레이션. 마이그레이션은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을 클라우드로 그냥 이전하는 거겠죠. 왜 하겠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근데 비용 절감돼요? 난 이게 진짜 클라우드를 쓰면 비용이 절감된다는데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안만 봐도. 생산성이 향상 될 테고 뭐 보안이 강- 강화된다? 난 보안도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뭐 이건 이론적인 거니까 우린 기숙사라면 무조건 좋은 소리만. 마이그레이션 주요 단계는 뭐 사전, 대회, 이행 뭐 이렇게 절차가 있다는데 이거를 외울 수 있나? 뭐 외우시려면 이렇게 세 단계 정도는 이렇게 평가하고 준비하고 이관한다. 요 정도만 암기하시고 나머지 여기는 그냥 조금 지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식사할 전략 이렇게 있다. 6가지.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검증 기준은 뭐 이런 거 가용성, 응답성, 확장성, 신뢰성. 진짜 당연한 소리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에다가 상호 운영성이라던가 뭐 탈출 전략, 뭐 여러 가지 뭐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이라던가 조금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위치의 개념, 그냥 뭐 디바이스 간에 데이터를 통신할 수 있게끔 뭐 네트워크 경로를 지정하고 넘어가고 뭐 요거는 모르시는 거 없을 거고 아파서 T 내다 P 여기 프레임 패킷 세그먼트 메시지 그래서 이렇게 계층별로 이렇게 있고 L4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포트를 기반으로 하거나 IP를 기반으로 하거나 L7 스위치는 안에 있는 컨텐츠를 기반으로 밸런싱을 해준다. 넘어가고 뭐 이거는 4단락에 그냥 뭐 쓴 거 먹고 오케이 일단은 저는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님. 네. 네, 제가 이번 주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의 난이도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는 거는 그 남들도 다 알 가능성이 크잖아요. 아까 비슷한 얘기 나오긴 했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중하 정도 해당되는 난이도는 누구나 이제 달라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주 그 셀테 과제 보시면은 네트워크 애지어 서비스를 제가 냈는데 나스라고 하면은 네트워크를 그냥 뭐 임대용 서비스로 뭔가 제공하는 것이다. 개념 어렴풋이 알고 그다음에 관련된 네트워크 기술 어렴풋이 쓰면 대충 뭐 5.5 이상 나올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다들 달라붙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 어떤 차별화된 답안을 찾으려고 채점자는 들여다 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내가 아는 것들 중하 난이도를 랭크하고 있는 그런 문항들은 조금 더 깊게 세부적인 기술을 내가 알고 있는지를 조금 더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저는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 이런 것들 내기도 했는데 그런 문제가 바로 예, 블록체인 당연히 알 거니까 예, 다 달라붙을 것이다. 그리고 5G, 6G 뭐 대충 알거든요. 6G가 더 좋은 거고 뭐 초지연, 뭐 초고속, 그다음에 뭐 초대역, 뭐 이런 것들 다 알 거니까 이제 들어갈 텐데 세부적인 키워드들이 없으면은 이번에는 사실 이제 득점을 좀 못할 그 점수를 많이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성능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품질 성능이라고 하니까 뭐 기신 사유비 보고 뭐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만으로 따지는 그런 부특성들이 좀 따라 붙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확히 좀 쓰셨는지 그런 것도 좀 정확히 봤고 나머지 이런 컨테이너, LXC, 도커 이런 것들 비교하는 문제는 이 기술이 왜 나왔을까? 이 등장 배경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서 이 하이퍼바이저, 그다음에 도커, LXC 이 기술이 발달한 과정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토픽에 접근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제가 이제 문제에다 좀 함정을 좀 몇 개 해놨는데 이렇게 한국형 뭐 K 뭐 이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그냥 CITS 그냥 다 알거든요. 근데 한국적인 특성이나 어떤 그런 가이드 문서나 이런 것들이 뭔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걸 기준으로 문제를 낼 거니까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CITS 당연히 쓸 거고, 그럼 한국형으로 지금 뭐가 좀 차이점이 있느냐? 미국이나 뭐 EU나 유럽이나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내가 좀 더 잘 안다라고 하면은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최대한 비벼보려면 정말 3단락에다가 뭐 말도 안 되는 로드맵이나 아니면은 뭐 한국적인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약간 제언이나 이런 어떤 특성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CITS만 딱 얘기하고 끝나면 사실 여기에 이제 집중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되고, 마지막 이 인더스트리 4.0과 CPS, 요것도 어떻게 보면 인더스트리 4.0에서 가장 밀고 있는 어떤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CPS고, 이제 이 제조잖아요. 제조업권에서 어떤 산업적인 혁명적인 어떤 패러다임 이런 개념인데, 거기서 CPS가 많이 사용을 되니까 어쨌든 간에 이 두 토픽 간의 연계를 좀 시켜줘야 된다. 한글로라도 뭔가 이렇게 논리적인 쟁점을 좀 펼쳐주면서 두 개를 엮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뭔가 답안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집중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제의 어떤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자가 이걸 왜 냈을까? 그리고 5G와 6G 했는데 핵심은 요겁니다. 요거 6G에다가 힘을 이제 빡 주셔야 되는데 그냥 5G, 6G 비교하고 그냥 끝낸 경우가 많고, 여기에 힘이 좀 많이 빠진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G를 정말 반 페이지, 6G를 반 페이지 쓰고 그다음에 6G 발전 도형을 뭐 반에 반 페이지 쓰고 끝나신 분들도 계세요. 그게 아니라 5G는 좀 간단하게 이런 기술이다. 6G는 뭐 초지능, 초대역, 뭐 초성능, 그다음에 뭐 초대역,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초자가 다 붙잖아요, 거의. 그런 것들 을 적어주시고 정확한 어떤 대역 1Tbps, 그다음에 뭐 1000km 이내, 그리고 적에도 위성통신과 연계한다. 그리고 뭐 스마트 팩토리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뭐 빔포밍,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을 해주시면서 6G가 어떤 그런 산업과 그리고 뭐 스마트 에브리싱을 해가지고 관련돼가지고 이쪽 기술을 활용해서 통신망을 구축해 놓고 나면은 더 빠르고 손쉽게, 뭔가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그게 발전 동향, 앞으로의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좀 논해 주시면은 3단락에 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는 조금 함정을 파놨었는데 생각보다 잘해 주신 분도 계신데, 그래도 좀 출제자의 의도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쓰실지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이번 주차에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7번부터 좀 보면요. 네. 그래서 이제 CITS 뭐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촬영이 있을 것이고 단말, 그리고 기지국, 그리고 CITS 센터,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연결되는 통신망, 이런 것도 있을 것이다. 구성 요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최근에 이제 웨이브하고 LTE V2X하고 이제 두 가지 통신 기술을 많이 사용을 했었었는데 이게 단일화가 됐다라고 이제 기사가 뜬 걸 최근에 봤어요. 그래서 이 LTE V2X로 단일화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웨이브는 뭐 안 쓰는 추세라고 된다고 하는데, 실제 이거 업무하시는 기술사님께 좀 물어보니까 웨이브가 단말기를 이미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는 당분간 뭐 두 개 다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될 수밖에 없다. 뭐 그래서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런 통신망 최근에 이런 것들 한글로 좀 적어주시면 더 그런 한국적인 냄새가 좀 나겠죠. 그리고 인프라 통신, 그리고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그런 통신 기술, 좀 다양하게 적어주면 될 것 같고, 이 1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15가지 항목. 그 중에서도 이런 지불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좀 약간 특이한 어떤 서비스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약자 보고, 긴급사항 지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키워드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3단락의 로드맵 보시면은 2025년 이후에 단일 표준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LTE V2X로 단일 표준화 되었고, 차세대 표준 기술을 뭔가 그 이후에 다른 기술을 선정을 한다. 그리고 2025년 이후부터 2028년까지 도심 및 전국 주요 도로, 그리고 2030년까지 전국 모든 도로를 이렇게 구축을 한다라고 간략하게 로드맵 정도 적어주시면, 그래도 한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약간 CITS 그냥 기본적인 어떤 토픽보다는 한국형으로 좀 다르게 적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킬을 좀 기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컨테이너도 하이퍼바이저하고 좀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하이퍼바이저하고 LXC하고는 좀 다른 거고, 하이퍼바이저는 위에 이제 게스트 OS, 호스트 OS 좀 이렇게 다르게 올라가죠. 근데 이 컨테이너는 어쨌든 간에 OS가 호스트 OS 하나 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상화된 환경이 올라오고 여기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LXC가 먼저 나왔어요. 이제 IBM에서 최초로 개발을 했는데 LXC에서 개발을 하고 나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파이썬 환경을 깐다, 아니면 여기에다가 뭐 카프카를 설치한다, 여기다 쿠버네티스 설치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네트워크 통신이라든지 어떤 보안 설정이라든지 이런 컨피그 값들을 다 개별적으로 다 여기다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이게 번거롭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장 배경이 뭐냐면, 그게 아니라 그때그때 이렇게 내가 설정할 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나 이미지로 이런 식으로 하나를 정말 다 설정된 컴퓨터까지 다 받치는 그런 설정된 파일이 묶어놓은 이미지 자체를 도커 엔진을 통해 가지고 위에다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상화 별도의 강화사 방식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면 얼마나 편할까라고 해가지고 도커가 이렇게 발전이 된 거고, 하이퍼바이저랑 약간 헷갈리셔가지고 두 개를 다른 개념을 적으신 분이 계신데 이거는 둘 다 컨테이너 기술입니다. 컨테이너 기술. 근데 LXC가 옛날이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그 개발자나 시스템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비효율이고 불편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 설치하고 나서 내가 네트워크 설정해야 되고 컴퓨터에 건드려야 되고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미지 그 공식 도커 이미지 그 사이트에 가시면은 그런 것도 그냥 내려받아서 바로 그냥 설정하고 서비스 올리면 바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편의성, 개발 편의성, 운영 편의성 때문에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못해서 어쨌든 LXC는 좀 이렇게 퇴물이 됐고 컨테이너 기반인 도커가 어쨌든 간에 사실상 표준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배경을 좀 보시면 되고, 도커 엔진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OS 수준의 가상하고 여기 응용 수준의 가상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모바일에서 뭔가 쉽게 더 빠르고 또 신속하게, 그리고 굉장히 그 사용자 관점에서 신속하게 띄울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AWS ECR이라고 이제 엘라스틱 컨테이너 레지스트리가 있는데 여기에 이미지를 여기다가 이제 저장해 놓고 있다가 새로운 VM웨어, 그러니까 아마 가상화 환경이 서버가 딱 뜨면은 얘를 바라보고 있다가 서버에서 바로 얘를 이렇게 땡겨와요. 이런 어떤 저장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 안에다가 여러 가지 이미지를 관리도 해주고, 그리고 또 정책에 맞게 얘가 지금 이 이미지를 땡겨갈 수도 있는 건지 그런 알바학이랑 연계도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앞에서 체크도 해주고, 어쨌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레지스트리다, 저장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쪽으로 가세요. 마이크 제거? 와, 마이크 제거 부탁드립니다. 그래. 마이크가 켜져 있다. 네. 네, 제거했습니다. 네네. 이건 아예 마이크가 없어. 네, 되셨죠? 네.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토큰과 세션의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게 어떤 위치에서 동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토큰은 클라이언트 기반으로 내가 토큰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맞는지, 내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만 확인하고 딱 단단히 끝나는 절차고, 이 세션은 이렇게 세션 인증 모듈을 거쳐서 그 서버 단에서 인증과 관련된 어떤 정보들을 끌고 와가지고 그걸 다시 결과를 반환해서 이렇게 가져가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거 가지고서 이제 비교를 하시면서 지어내셔야 되는데, 어쨌든 서버에다가 뭔가 부하를 주지 않으니까 어쨌든 간단하게 뭔가 할 수 있다. 서버에 부하가 안 생긴다. 클라이언트에 뭔가 저장을 하고 제이슨의 어떤 그런 형식을 가지고서 거기 안에다가 인증 정보들을 넣어놓고 하는 게 이제 JWT니까 그거 가지고서 이제 확장도 가능하고 스테이트 리스트다, 이런 것들을 그냥 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그 두 개의 차이점을 모르시고 적으시고 하는 것들은 조금 좀 그래 보여서 이게 높은 점수를 못 드렸습니다. 근데 한 두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이걸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리고 세션은 어쨌든 이런 세션과 관련돼서 인증을 할 수 있는 모든 그 데이터나 어떤 그런 정보들이 별도의 DB에 저장되어 있고 서버 단에서 동작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과부하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상대적으로 확정성이 낮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JW 그 제이슨 그 웹 토큰이 그 제이슨 형태로 이제 어떤 파일 형태로 떨어지긴 하는데 그 앞에다가 간단하게 그 그런 암호화물들 있잖아요. 뭐 SHA-256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암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안에 취약한 것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삼달하게 넣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큰 탈취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라우드의 어떤 성능 평가 기준. 당연히 온프라미스에서 다루고 있는 그 어떤 품질 성능 기준은 다 적어주셔야 되겠죠. 네, 응답성, 확장성, 신뢰성, 지속성 좋은데 이 클라우드 환경이 우리가 인프라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 CSP나 MSP 쪽으로 요청을 넣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힘을 주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서비스에 대한 제공 능력, 지원 체계, 그리고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체계, 고객의 불만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예, 눈에 띄게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온프라미스의 어떤 평가 기준은 적어주시되 클라우드만의 어떤 차별화된 이런 지속성, 서비스 지원 체계, 고객 대응 체계 이런 것들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MTTR, 그래서 MTTF, MTTR, MTTSR 이런 것들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5G는 어쨌든 고속, 저지연, 연결, 초연결 있는데 어쨌든 초성능, 초대역, 초신뢰, 초공간, 그다음에 초지능, 어쨌든 1테라bps 그리고 여기 체감 전송은 1Gbps 그리고 지상 10km 이하 그리고 지원 속도는 1000km per hour 이하 이런 식으로 이런 키워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발전 동향은 여러 가지 이제 썰 푸는 문제라서 한 개씩 좀 보면 어쨌든 융합 여러 가지 빠른 어떤 무선 통신 기술이나 그리고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그런 공간과 관련된 그런 기술이나 그런 것들과 연결해서 3차원 공간, 저궤도 위성 통신, 네트워크 융합 기술, 그리고 AI, ML과 융합, 초지능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시고 산업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다시 한번 이런 사례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인데 블록체인을 쉽게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 플랫폼이다. 네. 그래서 이제 온디맨드, 페이 에즈 유고, 그다음에 임대형 서비스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블록체인이 생각보다 이제 보편화, 뭔가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좀 어렵다 보니까 개발 편의 향상과 그리고 서비스를 쉽게 빠르고 올리려고 할 때 이렇게 이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를 사용하면은 좀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탄생을 했고, 물론 블록체인과 관련된 그 디테일한 기술들을 여기다 적어주시는 것도 좋지만 약간 올려치기, 그러니까 상위 레벨에서 이런 것들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가가 더 어떻게 보면 포커싱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BAS에서 제공하는 거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그리고 이제 전자 지갑이나 전자 결제와 관련된 원래 기능, 그리고 프로토콜과 알고리즘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서비스화 정말 배포를 하려고 하면은 인증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여기 호스팅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프로비저닝이나 스케일링도 필요할 거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서비스와 관련된 거를 내가 별도로 운영과 관련된 거를 인프라를 구성하지 않아도 호스팅도 해주고, 오토 스케일링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자동화된 어떤 그런 그 운영 이후에 불편한 것들을 다 서비스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뒤에 이게 이제 아이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환경이거든요. 개발 환경도 제공을 해준다. 분산 네트워크, 그래서 API 이런 것들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 좀 중간중간에 좀 디테일한 그런 키워드들도 섞어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약간 상위 개념에서 전체적으로 서비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서비스, 보안, 네트워크, 인프라 관점, 어플리케이션 관점 그래가지고 여기 구분을 조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구분자들을 썼는지 그리고 거기에 제공 서비스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애즈어 서비스가 나오면 세부적인 기술도 중요한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을 지금 블록체인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이 상위 레벨에서 조금 더 상위 레벨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 생각하고 기대 효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은 어쨌든 이 제조나 산업 전반적으로 이 IoT나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자동화, 로봇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혁신적인 프로세스를 주도하는 어떤 패러다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CPS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구성 요소, 스카다의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의 하나로 이제 CPS 구성도를 이제 적을 하고 제가 이제 만들어 놨는데, 중요한 게 어쨌든 이 물리적인 환경을 이 가상화한다잖아요. 사이버잖아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다 보니까 어쨌든 물리적인 환경도 내가 컨트롤해야 되고 그리고 물리적에서 발생하는 그런 센서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그런 데이터들도 통합해서 내가 가져와야 되고 그래서 이게 CPS가 융합과 연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융합. 그래서 연결은 사실 이제 센서로 다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융합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뭔가를 다시 거꾸로 실제 실현장에다가 다시 컨트롤 한다거나 뭐 여기 보시다시피 하드웨어에 액추에이터나 컨트롤러 가지고서 다시 실 환경에 다시 거꾸로 이제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그런 개념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구분이 이 하드웨어 측면하고 거기서 안에서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측면 그리고 거기 두 가상의 환경과 실제 환경에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기술 이런 것들이 좀 풍부하게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뭐 AI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자율 컴퓨팅, 미들웨어, 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을 하셔서 그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추진 사례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2교시용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즘에 뭐 디지털 뭐 전자신문이나 이런 것들 한 번씩 제가 이제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어떤 추세가 어떤가 해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매터가 왜 잘 안 되고 있느냐 이런 기사가 좀 떠가지고 잘 안 되고 있긴 하지만 뭐 매터가 좀 중요해 보이는 것보다는 최근 어떤 트렌드 그런 것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블록체인은 워낙 이제 뭐 사골 토픽이라 한번 써보시라고 가져왔고, 저궤도 위성. 이게 2024년에 우리나라는 아직 사업자가 없는 것 같아요. 사업자가 없는 것 같고, 누구죠? 일론 머스크에서 만든 회사, 스타링크인가? 거기 회사에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만간 곧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 관련해가지고 그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니까 예산이죠. 예산 통과가 2030년에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 기사들도 좀 보고 했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어,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LT 뭐 지금 뭐 다 쓰시는 인터넷 이런 게 다 그냥 광통신 이래가지고 다 밑에다 지하에다가 성 깔아가지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게 그리고 어떤 항공기나 아니면 배나 어디 높은 산악 지형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잘 터지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이게 위성으로 적외도 위성이면 이제 300에서 이제 1500km 사이에 이제 위성을 쭉 띄워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통신을 하고 하는 그런 기술인데 조만간 실현이 될 것 같아서 이 세 가지를 가져왔고 이 매터 같은 경우에는 왜 잘 안 되고 있느냐라고 이제 기사를 제가 봤는데 백그라운드를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가전 사업을 하고 있는 LG나 삼성 같은 이 디바이스 업체에서 이 매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AWS나 구글에서 그러니까 이 스마트홈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통합이 되면은 당연히 안 좋겠죠. 얘네들 입장에서 나는 기기만 팔고 모든 연결이나 이렇게 뭔가 내가 광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은 사실 구글에서 가져가겠다? 그러면 디바이스를 만든 어떤 목적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지금 현재 이제 LG나 삼성의 그 큰 가전제품을 만드는 사업자들이 굉장히 여기서 소극적으로 응대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약간 뭐 포인트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메타라는 거는 스마트홈 한마디로 제조사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좀 연결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기술 표준, 스택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와이파이, 스레드, 그다음에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BLE, IP6, TCP 기반이다.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 메타 프로토콜의 특성 그래가지고 뭐 여기 뭐 신뢰성, 뭐 신속성, 뭐 안정성 이런 것들 적어주신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 멀티 어드민하고 로컬 제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멀티 어드민의 개념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그 구글도 쓰고 그다음에 뭐 AWS 사용하고 있는 그런 뭐 스마트홈 그런 플랫폼도 쓴다라고 하면은 내가 기기를 등록을 하는 순간 그 두 쪽 양쪽에 다 등록이 동시에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멀티 어드민이죠. 어드민이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로컬 제어라는 거는 내가 어쨌든 그 개별적으로 이 아이디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네, 그 가전 제품 하나당 개별 아이디가 생성이 돼서 어쨌든 간에 그 아이디를 기준으로 그런 환경에 딱 배포가 된다. 그런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별도의 뭐 그런 플랫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의 가전 제품을 가지고서 여러 개의 멀티 어드민 기반으로 하나를 통합된 어떤 그런 환경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 이 데이터 모델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약간 투머치 같기도 한데 엔드포인트 클러스터 어트리뷰트 이 세 가지가 구성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에 이 플랫폼 어쨌든 공통으로 묶어진 이런 플랫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던 그런 플랫폼은 하나로 중간에 묶어줌으로써 연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손쉽게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연계가 되고 그런 효과나 효율성을 따지고 있는데 어쨌든 잘 되고 있진 않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퍼블릭하고 프라이빗의 가장 큰 차이는 퍼블릭은 이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프라이빗은 그 권한자, 일부 뭔가 그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던가 별도의 어떤 인가가 된 사람들이 구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고 허가된 기간만 열람이 가능하고 알고리즘이 두 개가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이거에 파생된 어떤 부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 기준으로 해서 이게 누구나 뭔가 하고 있으면은 어쨌든 간에 뭐 데이터에 대한 접근도 제한이 없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도 허가받은 사용자고 이런 식으로 조금 부풀리는 어떤 그런 항목들을 제가 좀 적어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의 알고리즘 중간에 이제 내가 여러 가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블록이 어떤 신규 계약이나 신규 어떤 인증해야 될 그런 대상이 들어오면 새로운 블록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앞에 해시 값들이 서로 체이닝을 이루면서 이전 원장과 그 새로운 원장을 비교를 하면서 얘가 지금 여기 우리 안에 껴들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합의 알고리즘이고 퍼블릭에서 쓰는 합의 알고리즘과 그리고 프라이빗에서는 합의 알고 좀 다릅니다. 두 개가 좀 다르고 지분 방식 그리고 이 증명만 워크 이거 한마디로 증명한 그런 전체적으로 해시값을 계산을 위해 가지고 하는 방식 그리고 리더 선출 방식, 투표 방식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좀 분리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사례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적긴 했지만 이 사례 같은 거는 이 관점을 누가 잘 분리를 해서 많은 사례들을 적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부풀리는 연습을 하시라고 해서 거래도 있을 수 있고 기록도 있을 수 있고 투표, 인증, 그다음에 뭐 보미 관리 이런 것들은 다 지어내기 나름이거든요. 그리고 3-나 부분에 조금 더 많은 분량을 적으시면은 많이 적었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에 뭐 구분 2개 정도 그리고 나에는 구분 3개 정도 이렇게 적으시면 생각보다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 뭐 좀 못 적으시겠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거는 사실 2줄로 이제 올려치기 하셔야죠. 이런 것들이 한 줄 적으실 게 아니라 2줄씩 이제 올려치기 하시면은 한 페이지는 충분히 나올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그래서 한 줄씩 적기보다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2줄로 올려치기 하셔가지고 좀 풍부하게 적은 티가 나도록 그렇게 예, 적는 스킬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벽에도 위성통신 요거는 사실 1교시형으로 내도 사실 1교시형이 저는 더 이제 적합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넣었을 때 어떻게 부풀려서 누가 잘 쓰냐 약간 좀 전략적으로 문제를 좀 내봤고요. 그래도 잘 쓰신 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어떻게 부풀리는지 좀 이렇게 방법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적외도 위성통신은 요겁니다. 요거 이 궤도 어떤 궤도에서 동작을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키워드가 나와줘야지 좋은 거고
위성과 지상과 그리고 그 중간에 네트워크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상에서 위성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영역, 지상에서 안테나를 가지고서 수신하고 통신하는 그런 영역, 그리고 그 둘을 연계해주는 그런 영역, 그리고 위성과 위성 간의 영역, 예, 이렇게 영역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은 더 뭔가 이 구성 기술을 적으실 때 조금 더 편하게 적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 세그먼트, 그라운드 세그먼트, 유저 세그먼트, 네트워크 세그먼트 뭐 이런 식으로 좀 분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위성 탑재체 이렇게 한 개만 적혀져 있는데, 저라면 위성 탑재체가 있고 본체가 있고 뭐 약간 좀 찌질하긴 하지만, 본체는 이동하고 뭐 여기서 뭐 그 뭐죠? 탑재체를 컨트롤하기 위한 그냥 본체, 한마디로 그냥 그 밑바탕이 되는 그런, 그리고 탑재체는 사실 통신을 하기 위한 핵심적인 그런 모듈이 들어있는 그런 탑재체다. 약간 이렇게 또 두 개로 또 부풀릴 수 있을 것 같고, 단말도 사실 사용자 단말이 있을 거고, 사용자 단말과 전체적으로 그 저희 ISP와 연계가 되는 큰 그런 단말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게이트웨이가 필요하고요. ISP와 연계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예, 좀 여러 가지 계층을 확인하셔서 좀 이렇게 부풀릴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 정 안 되면 일반적인 구성 기술과 세부 기술을 하셔가지고 안테나도 사용자 피더, 뭐 그다음에 위성 간 링크, 그다음에 표준 이런 식으로 좀 부풀리시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 효과는 제가 표로만 이렇게 그 그림으로만 이렇게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비행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그 인터넷이 되더라고요. 그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 관련해가지고 그걸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이제 관련해서 하고 있고, 항공, 그다음에 선박, 그다음에 그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좀 떠오르는 게, 어디 저기 아프리카나 좀 난민이나 좀 어려운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이 위성통신 가지고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정보의 어떻게 보면 균일한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되게 그런 뭐 그런 시민단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위성통신을 넣어가지고 그런 개발도상국에도 인터넷을 보급해야 된다. 뭐 이런 기사도 제가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 지원, 일론 머스크가 지원을 한번 했었었죠. 일론 머스크가 그쪽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그런 기반 시설들이, 네트워크 관련된 기반 시설들이 파괴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뭐 실시간으로 뭔가 이런 것들을 송수신하기 위해서 적외도 위성 통신을 넣었다. 그래서 뭐 선박, 해상교통, 도심 항공교통 뭐 좋은 얘기 다 갖다 넣으시면서 기대가 된다라고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10분간 쉬고 인공지능 특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깐 중지할게요.